어휴, 네일마루도 없고 카바니도 없고 근데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고 그런데 이겼어? 노포메이션 융팁입니다. 여러분,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경기하면서 세부적인 전략을 들고 경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저는 이번 시즌 처음 봅니다. 투엘 체제 과연 될까? 사실 2011년 파리 생제르맹 PSG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 안첼로티 감독, 로랑 블랑, 에메리 이런 감독들을 거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은 8강이었습니다. PSG 프로젝트는 아주 단순해요. 중동자본 들어와서 팀 발전시켜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겠다는 게 PSG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스페인 팀들한테 계속 무릎을 꿇었었고, 누캄프의 기적, 바르셀로나한테는 기적, 파리에겐 비극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었었는데, 에메리 감독과 지난 시즌 결별을 하고 대체자로 이제 들어온 게 지금의 토마스 투엘 감독입니다. 그런데 여름 이적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파리 생제르맹의 첫 번째 타겟은 투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 혹은 무리뉴 감독에게도 추파를 많이 던졌었죠. 성격이 강한 전략적 천재지만 성격 때문에 많은 충돌을 일으켰었던 투엘이 파리에서는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선 전략적인 요소부터 바로 살펴보죠. 지난 맨유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포, 공격 차포 다 뗐어요. 투엘 감독은 이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맨유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쿼드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스타일이 다 부족한 부분에서 역경을 딛고 전략적으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는데요. 우선 변형 사사이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케라를 오른쪽 풀백에다 내려놓고 거의 수비만 시키고 다니 알베스를 전진시키면서 윙어지만 사실 수비에 많은 서포트를 하게 해줬었고요. 제일 핵심 센터백 마르키뇨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시켜서 포그바를 90분 내내 따라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라인이 말씀드린 대로 케러와 다니 알베스가 섰기 때문에 수비에 많은 포커스를 뒀었죠. 왜냐하면 맨유의 왼쪽이 강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왼쪽에 있었던 베르나트는 아주 높게 전진하면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좌우 비대칭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투엘 감독이 과거부터 굉장히 선호했던 유형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뭘 했냐, 전반전은 좀 웅크리다가 후반전부터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본인들이 수비를 잘 막아내서 볼을 딱 뺏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반대편으로 볼을 연결해서 빠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반대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맨유전 때 정말 잘했던, 이를 갈고 나왔던 앙헬 디마리아! 맨유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서 아주 훌륭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과연 리그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리그, 파리한테는 리그왕이 좀 좁죠. 리그를 쭉 진행을 하면서 딱 1패밖에 없습니다. 1패도 최근에 리옹한테 진 게 유일한 패배고요. 리그에서의 지금 레이스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그의 스탯 쪽으로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초반부터 쭉 이어졌던 기록인데, 전반전에는 22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46골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후반전 득점 중에 마지막 30분에 전체 득점에 36골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리그왕 중계를 가끔 하기도 하고 또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버텨요. 다른 팀들이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마지막에 실점을 하던가 혹은 후반에 실점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항상 리그왕, 리그 기준 전반전 때 하나만 해놓으면 후반전에 아주 수월하게 경기가 풀어집니다. 그럼 투엘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뭘 잘하고 있냐? 우선 전략적인 다양성입니다. 전임 감독들, 에메리 감독, 로랑 블랑, 안 감독님 다 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그렇게 다채로운 전술 포메이션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거의 4-3-3 고정해놓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전략가답게 프리시즌 때부터 3백도 써보고 투톱도 써보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유스 출신 선수들, 디아비, 은소키, 나그바 이런 어린 선수들을 리그 때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로테이션도 잘 돌려주고 동시에 성장도 해내고 있어요. PSG 프로젝트 된 이후에 유스 출신으로서 지금 성인팀 잘 데뷔한 선수 누가 있어요? 킴펜베 하나, 그나마 라비오? 라비오 어차피 가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PSG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1년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 2019년 2월 남아있는 스쿼드의 메인 밸류, 이름값 제가 보기에는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네이마르도 지금 이탈을 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스쿼드의 무게감이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리그 초반이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초반 단계에는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조회라도 똑같구나, 뭐 올해도 뭐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티아고 모타의 은퇴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의 큰 고민거리, 오래된 고민거리, 6번 포지션의 미드필드에 대한 지금 보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 포지션을 라비오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습니다만 본인은 공격적으로 뛰고 싶어 했고 이미 파리에서 마음이 떴고, 그래서 지금 전력 외로 완전히 분류가 돼버렸고요. 라비오는 실제로 없는 선수고요. 여름에 흡수됐었던 라스티아라는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은퇴했나요? 오피셜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꾸준히 여름 이적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의 6번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노렸습니다만 글쎄요, 계속해서 지금 엔리케 단장과 투엘 감독의 노선은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특별한 보강도 없이 계속해서 이번 시즌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마르키뉴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맨유전 때 마르키뉴스가 중앙 미드필드로 나와서 포그바를 잘 묶었죠. 하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마르키뉴스를 중앙 미드필드로 써보기도 했었어요. 효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팀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투엘 감독에게는 색다른 아이디어였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니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유연합니다. 마르키뉴스가 풀백, 센터백, 이제는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쓸 수 있는 게 센터백 포지션에 킴펜베가 잘 컸기 때문이죠. 얼마 안 되는 성골 유스 출신 킴펜베가 지금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베테랑 티아고 실바와 짝을 이뤄서 아주 견고한 센터백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티아고 실바는 요즘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투혼이 느껴질 정도예요. 이제는 이 30대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매 경기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습이 전체적인 선수들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파리 생제르맹은 거의 그동안 4-3-3에 고정된 팀이었었죠. 하지만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 대표팀이 4-4-2, 이 변형 4-4-2로 음바페를 극대화시킨 것처럼 투엘 감독도 부분적으로 그런 변형 4-4-2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4-3-3에 맞는 억지 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또 그런 부분들을 팀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음바페도 지난 맨유전처럼 자신의 기량을 120% 발휘할 수 있고, 그런 하모니들이 이제는 잘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스쿼드의 지금 무게감은 과거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하나의 단합된 팀으로 뛰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최근에 맨유전 승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저는 사실 이번 시즌 조별리그 5차전 리버풀에게 2대1로 승리했던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경기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거의 팀으로 뛴 느낌이 들었었던 경기예요. 그때는 네이마르, 음바페, 카바니, 디마리아 이 모든 스타급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한 깃발 아래서 정말 한 몸 같이 움직이는, 나중에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더 높은 단계까지 간다면 돌아봤을 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있죠. 중족골 부상으로 빠져있는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전술적으로 양날의 검이에요. 개인 능력이 워낙에 특출나지만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빅매치들을 했을 때 스스로 템포를 끊거나 흐름을 끊어버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 할 때 네이마르를 혹은 네이마르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 템포가 달라졌던 적이 꽤 있어요. 그런데 네이마르는 지금 부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반환점이 될 수 있는 그 리버풀전 그 경기 때는 네이마르가 너무 훌륭했거든요. 가장 훌륭했던 이유는 되게 심플했어요. 간결하게 툭툭 주면서 드리블을 할 때하고 하다 보니까 리듬도 살고 본인도 살고 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맨유전 때는 네이마르가 없었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이제 네이마르가 팀을 빠져있을 텐데, 맨유전에서 얻은 성과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강팀을 상대로 네이마르도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 리그 상황도 수월하고 챔피언스리그 8강도 눈앞에 왔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리해놓고 라커룸 분위기도 그렇게 들뜨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는 이 선수들이 이 팀에 조금은 무게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차전 남았으니까 캄프누기죠.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투엘 감독의 이런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성과로 나타나니까 선수들도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신뢰도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전히 도전자입니다. 리그와 달리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토너먼트 올라갈수록 조금 더 다른 전략, 예를 들어서 수비적으로 좀 하다가 역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컬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만큼은 조금 내려섰다 빠른 공격으로 치는 게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을 투엘 감독이나 선수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는 팀으로 뛰는 파리 생제르맹,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금 더 평소보다 과거보다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